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SC 텔스타 vs NAC 브레다. 이번 경기는 300대 300이라는 틀보다는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 속도와 하프 스페이스 커버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텔스타는 존 네벨티의 빌드업과 리트마이스터 반 더 캄프의 연결, 그리고 하게도른의 전진 드리블이 삼각형을 이루며 전방으로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반면 브레다는 중앙 미드필더가 수비에 내려오는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박스 앞 지역이 허전해지는 장면이 반복되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하게도른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 전진 드리블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리트마이스터 반 더 캄프가 뒤에서 받아주는 위치를 잡고 양측 윙백이 넓은 폭을 유지해준다면 브레다의 수비 블록은 안쪽과 바깥을 동시에 막기 어려운 선택을 강요당할 것이다. 브레다는 수마노와 브림, 홀트비를 앞세워 역습에서 위협을 만들 수 있지만 전방으로 인원이 투입되는 순간마다 중앙의 수비 가담이 한 박자씩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따라온다. 텔스타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 볼을 회수한 뒤 하게도른에게 빠르게 연결해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패턴만 반복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특히 하게도른이 전진 드리블로 박스 앞까지 진입한 뒤 수비를 끌어당기며 옆이나 뒤에 있는 동료에게 짧게 내주는 순간 텔스타는 페널티 박스 앞에서 자연스럽게 수적 우위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브레다의 세컨드 라인이 무너지는 구간에서는 중거리 슈팅 각도와 침투 패스 각도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한 번 위기 상황에 놓이면 연속 실점의 위험까지 존재한다. 텔스타가 선제골을 가져가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이후에는 라인을 조절하며 브레다가 더 전진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고 다시 하프 스페이스 역습으로 되갚는 그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브레다는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한 방을 노릴 수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중앙 수비 가담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변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텔스타의 전진 드리블과 페널티 박스 앞 콤비네이션은 조금 더 여유있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브레다의 수비 집중력은 체력 저하와 함께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텔스타가 공격적으로만 나설 경우 뒷공간 역습 위험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3백과 중원 간격을 관리하며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선택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중앙 미드필더의 수비 가담이 느려 세컨드 라인이 무너지는 브레다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 틈을 하게도른의 전진 드리블로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텔스타의 공격 설계를 비교했을 때 승점 3점에 가까운 쪽은 텔스타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텔스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우크스부르 vs FC 쾰른.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분데스리가에서 중위권을 유지하면서도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 완성도가 눈에 띄게 나아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클로드 모리스가 전진 드리블과 라스트 패스를 동시에 가져가면서 공격의 축을 담당하고 있고 카데가 오른쪽에서 속도와 침투로 수비 라인을 뒤흔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장면이 많다. 야키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세컨라인을 보호하면서도 공을 따낸 뒤 측면이나 전방으로의 첫 패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역습 전환의 속도를 유지해준다. 특히 아우크스부르크는 후반 들어 상대가 내려앉을 때 윙백의 오버래핑 빈도를 조절하며 중원 숫자를 늘려 두 번째 볼을 선점하고 박스 근처에서의 재차 공격을 이어가는 패턴이 자주 보인다. 반면 쾰른은 공격적으로 나설 때 전방 압박 강도는 나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드필드와 수비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과 컵백 대처에서 후반에 허점을 드러내는 경기가 반복되고 있다. 아해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전반에 비해 후반에는 크로스 공급 빈도 자체가 줄고 세컨볼을 다시 살려내는 인원 배치도 느슨해지면서 공격이 단발성으로 끊기는 문제가 나타난다. 후세인 바시치가 전환과 압박, 빌드업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중원에서의 커버링과 전개 모두 한 템포씩 늦어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전반에는 지나치게 무리하지 않고 후반 들어 라인을 한 칸 끌어올린 뒤 중원과 측면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여 세컨볼을 가져오는 흐름으로 경기 플랜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클로드 모리스와 야키치가 후반 승부처에서 박스 앞까지 라인을 밀어붙이면 쾰른 3백이 체력적으로 무거워진 상황에서 크로스 컵백 세컨볼 3가지 패턴 모두에서 실점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그림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최근 홈 경기에서도 공격 작업량을 유지하면서도 역습 방어 시 수비형 미드필더를 축으로 라인을 정돈하는 장면이 많아져 단순한 맞불 싸움이 아닌 통제력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쾰른은 승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아우크스부르크의 전환 속도와 측면 침투를 얼마나 제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후반 체력 저하와 세컨볼 커버링 문제를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우크스부르크 쪽으로 유리한 구도가 천천히 기울어지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후반 70분 이후에는 클로드 모리스의 볼 운반과 카데의 침투, 야키치의 라인 컨트롤이 동시에 살아날 경우 지친 쾰른 수비를 상대로 쐐기골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우크스부르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파르마 vs 칼리아리. 이 경기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파르마가
수비 전환 과정에서 중앙 블록이 비는 칼리아리의 약점을 얼마나 집요하게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파르마는 AC밀란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수비 집중력과 경기 관리 능력을 증명했고, 이 과정에서 중원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운영이 잘 작동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불필요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간격 유지에 초점을 맞춘 채 상대 빌드업의 허점을 노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아드리안 베르나베가 세컨드 지역에서 볼을 잡는 순간 전환 타이밍을 한 박자 빠르게 가져가 칼리아리 미드필더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전진 패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다. 칼리아리는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앙 블록이 비는 약점이 있어 이 구간에서 베르나베가 방향 전환과 직선적인 패스를 섞었으면 박스 앞까지 금방 도달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펠레그리노는 전방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며 볼을 보호하고, 오리스타니오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세컨볼과 떨어지는 패스를 받아 슈팅 각도를 만드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수비 조직이 재정비되기 전에 바로 슈팅이나 마지막 패스를 허용하면서 단 한 번의 실수로 스코어를 내줄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반면 칼리아리는 공격 전개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라인을 올렸다가 공을 잃는 순간 반복해서 넓은 공간을 노출하기 때문에 파르마의 전환 속도와 베르나베의 시야를 고려하면 수비적인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컨볼 경쟁에서도 파르마가 더 많은 인원을 중앙으로 모으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칼리아리는 아도포 한 명이 넓은 구역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 중원 장악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파르마는 이미 강한 상대를 잡아낸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라 초반부터 지나치게 조급해하지 않고도 경기 흐름을 천천히 자기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리아리가 세트피스나 개별 돌파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오픈 플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파르마의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종합하면 중원 간격 관리와 세컨볼 대응, 그리고 플레이메이커의 영향력까지 포함했을 때 이 경기는 파르마 쪽으로 기대값이 더 크게 기울어 있는 한 판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파르마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알시랑스.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 싸움이라기보다 누가 더 효율적으로 전환 상황을 활용하고 킬패스 한 번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스트라스부르는 4-2-3-1에서 두 줄 수비를 정렬한 뒤 역습 한두 번으로 승부를 보려는 패턴을 가져가겠지만 중원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못해 전환 구간에서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 파니첼리가 센터백 앞을 지키고는 있지만 이선 전체가 함께 올라갔다가 재정렬되는 속도가 늦어지는 타이밍이 생기면 그 순간 랑스의 이선 침투와 킬패스 타이밍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 랑스는 수비 시 포백에 가까운 형태로 라인을 맞춰 블록 안쪽을 먼저 단단히 잠그고 볼을 따낸 뒤에는 토마손이 빠르게 전방을 바라보며 킬패스를 준비하는 전형적인 역습 설계를 가져갈 것이다. 이때 에두아르가 라인 뒷공간을 노리며 수비를 끌고 나가고 토빈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어 추가 옵션을 제공하면 스트라스부르 수비 입장에서는 어느 쪽 침투를 먼저 차단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스트라스부르의 풀백이 공격 가담 후 복귀 속도가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사이 중간 지대가 비는 현상이 겹치면서 토마손의 킬패스 한 번에 수비 라인이 순식간에 갈라지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스트라스부르가 디에고 모레이라의 개인 돌파와 엔시소의 박스 안 움직임으로 반격을 노리는 장면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공격에 인원을 싣는 만큼 중원 보호 숫자가 줄어들어 역습을 다시 허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위험도 있다. 전환 상황에서의 빠른 대처, 세컨드볼 회복, 그리고 두 번째 패스로 이어지는 속도에서 랑스가 한 템포 앞서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랑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는 랑스가 킥 정확도와 세컨볼 집중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 코너킥과 측면 프리킥 상황이 반복될수록 스트라스부르 수비진은 심리적으로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 교체 카드 싸움에서도 랑스는 후반 중반 이후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자원들을 투입해 이미 지친 스트라스부르 수비 라인을 상대로 다시 한번 뒷공간을 공략하는 선택을 가져갈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안방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버티는 힘을 보여주겠지만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에서 밀리는 경기가 이어질 경우 후반으로 갈수록 역습 한 방을 허용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이 있다. 특히 토마손의 킬패스 타이밍이 경기 내내 날카롭게 유지된다면 랑스는 한 번의 빠른 전환만으로도 결정적인 찬스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안정적으로 수비 블록을 정리하면서 역습 상황에서 킬패스를 통해 뒷공간을 찢어버리느냐의 싸움이고, 이 부분에서 랑스의 전술적 장점과 스쿼드 구조가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울버햄프턴 vs 에스턴 빌라. 이 경기는 리그 최하위권까지 추락한 불안한 수비 조직과 간격이 벌어진 라인 사이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공격 구조가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울버햄튼은 3백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과하게 벌어지는 문제가 시즌 내내 반복되고 있고, 전환 국면에서의 첫 압박이 실패하는 순간 곧바로 수비 라인 앞이 텅 비는 장면을 자주 허용해왔다. 측면 수비 뒷공간도 정리되지 않아 윙백이 앞으로 나간 뒤 뒤를 커버하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이 틈을 상대 윙과 이선 자원들이 정확히 노리면 크로스 차단과 박스 안마킹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아스톤빌라는 바로 이런 유형의 약점을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자원 구성을 갖추고 있다. 와킨스는 수비 라인의 어깨 뒤를 계속 찌르며 한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뒷공간을 향해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타입이라 울버햄튼 수비에게는 90분 내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부엔디아는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벌어진 틈을 향해 침투 패스와 전진 패스를 꾸준히 공급할 것이고, 틸레만스는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전방 3선을 향해 템포를 조절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직접 박스 앞까지 올라와 추가 옵션으로 가담할 것이다. 특히 울버햄튼의 3백이 측면으로 끌려나간 뒤 하프 스페이스가 비는 장면이 나오면 부엔디아가 그 지점을 정확히 겨냥해 패스를 찔러 넣고 와킨스가 뒷공간으로 파고들며 마무리를 노리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수비 조직력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유형의 실점을 다시 허용할 위험을 안고 들어가는 셈이고, 아스톤 빌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자신들의 공격 패턴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깝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보면 수비 간격과 뒷공간 관리에서 불안한 울버햄튼보다 침투 패턴과 이선 지원이 갖춰진 아스톤 빌라 쪽이 득점 기대값과 결과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라고 판단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울버햄튼 패 강추. 언더오버 추천. 레반테 vs 디알라베스. 이번 경기는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두드리는 레반테의 압박 운영과 두 줄 수비를 유지하려는 알라베스의 버티기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레반테는 경기 초반에는 다소 탐색전을 가져가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케르 로사다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며 낮은 크로스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안토니오 블랑코가 크로스 차단을 위해 한두 걸음씩 박스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 중원 커버 포인트가 뒤로 빨려 들어가고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가 미세하지만 눈에 띄게 벌어진다. 바로 이 틈을 파블로 마르티네스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선점에 들어가면 흘러나온 공이나 컵백의 한 번에 반응해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장면이 자주 만들어질 수 있다. 알라베스는 라인을 내리고 버티면서 토니, 마르티네스와 카를로스 아레나를 활용한 역습을 노리겠지만 레반테의 공격 패턴이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두드리는 쪽으로 바뀌면 두 줄 수비만으로는 박스 앞 공간까지 동시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레반테의 더블 볼란치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박스 앞에서 두 번째 패스를 정리하고 역습을 사전에 끊어내는 역할에 집중하며 공격 숫자를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필요할 때만 박스 근처까지 올라가는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공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되돌아오는 흐름 속에서 파블로 마르티네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계속 슈팅 기회를 얻고 이반 로메로는 박스 안에서 수비 시야 뒤로 숨어 있다가 크로스와 컵백의 타이밍을 맞춰 마무리하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한 번은 골키퍼 선방과 블록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후반 중반 이후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측면 돌파와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동시에 막아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레반테가 박스 앞에서 슈팅 숫자를 꾸준히 쌓으며 골대를 두드리고 결국 한 번은 수비가 반응하기 전에 결정적인 슈팅이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알라베스의 역습 한두 번이 경기 흐름을 바꿀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후반 패턴과 수비 구조의 피로 누적을 감안하면 막판으로 갈수록 레반테 쪽이 더 주도권을 강하게 쥐는 흐름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반테 승강추. 언더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